여러분, 만약에 한 명의 천재가요, 유럽 대륙 전체를 자기 가족이 운영하는 거대한 기업, 그러니까 재벌처럼 만들려고 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프랑스의 영웅이자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트가 어떻게 자신의 제국을 거대한 가족 사업으로 만들려 했는지, 그리고 그 엄청난 야망이 왜 결국 무너져 내렸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상상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죠? 근데요, 나폴레옹은 이걸 실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전략은 아주 간단했어요. 정복한 나라들의 왕좌에 자기 형제, 친인척들을 싹 앉히는 거죠. 꼭 대기업 회장이 계열사 사장 자리에 아들, 딸 임명하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그럼 나폴레옹이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손에 쥘 수 있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봐야겠죠? 그 무대는 바로 프랑스 대혁명 직후에 그 엄청난 혼란기였습니다. 이 당시 프랑스는요, 정말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어요. 혁명의 그 멋진 이상은 다 어디로 가고 자코뱅의 공포정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경제는 완전 바닥이었죠. 주변 나라들은 또 혁명의 불길이 자기 나라로 번질까 봐 계속 프랑스를 위협하고 있었고요. 국민들은 이 지긋지긋한 혼란을 끝내줄 강력한 영웅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바로 나폴레옹 장군입니다. 이탈리아, 이집트 원정에서 엄청난 군사적 성공을 거두면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죠. 그는 1799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힘없는 정부를 무너뜨리고 제1통령 자리에 딱 오릅니다. 혼란에 지친 프랑스 사람들 눈에는 그가 구세주처럼 보였을 겁니다. 자, 이렇게 권력을 잡은 나폴레옹, 바로 프랑스를 뜯어고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그냥 싸움만 잘한 게 아니었거든요. 행정 능력도 정말 뛰어났어요. 그의 목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프랑스를 빚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업적 중에 최고로 꼽히는 게 바로 이 나폴레옹 법전인데요. 이게 참 재밌어요. 겉으로 보기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개인 재산은 소중하다, 이런 혁명 정신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모든 권력을 국가, 그러니까 결국 황제가 될 자기 자신한테 집중시키는 아주 강력한 통제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1804년 황제가 됩니다. 근데 이 대관식 장면이 정말 영화 같아요. 교황이 왕관을 씌워주려고 하는데 그걸 딱 낚아채서 자기 손으로 직접 머리에 씁니다. 내 권력은 신이 준 게 아니야. 내 힘으로 얻은 거야. 하고 온 세상에 보여준 거죠. 이 순간 프랑스 공화국은 끝나고 나폴레옹 개인의 시대가 화려하게 막을 엽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오늘의 핵심 얘기입니다.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유럽 전체를 자기 손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로 유럽을 하나의 거대한 가족 기업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였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자기 가족 말고는 아무도 못 믿었던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위대한 계획은 우리 가족만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었을지도 모르죠. 이게 바로 나폴레옹식 재벌 경영의 실제 모습입니다. 한번 보세요. 정복한 나라들 왕자리에다가 자기 가족들을 그냥 낙하산으로 꽂아 넣습니다. 형 조세프는 스페인 왕, 동생 루이는 네덜란드 왕, 막내 동생 제롬은 독일 쪽 베스트팔렌 왕, 여동생 카롤린까지 나폴리 왕비로 만들었으니 유럽의 알짜배기 나라들이 순식간에 보나파르트 가문의 계열사가 돼버린 거죠. 물론 대외적으로는 명분이 있어야겠죠. 우리는 프랑스 혁명의 숭고한 가치, 자유, 평등, 박애를 유럽 전역에 퍼뜨리는 중이다.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낡은 왕조를 무너뜨리고 최신 시스템을 이식해주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그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나폴레옹의 이 야심찬 가족 사업 계획은요,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역풍을 맞게 됩니다. 그가 철석같이 믿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각보다 튼튼하지 않았던 거죠. 실패 원인은 사실 너무나 명확했어요.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프랑스에서 온 낙하산 왕이 그 나라 사정은 하나도 모르면서 나폴레옹 형님 말만 듣고 프랑스식으로만 통치하려고 하니 현지 사람들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왜 우리가 프랑스인한테 지배를 받아야 해? 이런 저항의식,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민족주의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극적인 예가 바로 스페인이에요. 나폴레옹이 자기 형을 왕으로 딱 앉히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이게 바로 반도 전쟁인데 무려 6년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프랑스 취정예 군대가 수십만 명이나 이 스페인이라는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야 했어요. 제국 전체로 보면 엄청난 손실이었죠. 유럽 곳곳에서 타오른 이 저항의 불길은 결국 나폴레옹 제국 전체를 뿌리부터 흔들기 시작합니다. 잘 나가던 가족 사업이 이제 서서히 부도 위기를 맞게 된 거죠. 몰락으로 가는 길은 이랬습니다. 1808년 스페인 전쟁으로 제국의 힘이 줄줄 새기 시작했고요. 결정타는 1812년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러시아를 혼내주러 갔다가 그 끔찍한 추위 속에서 자랑하던 최강 군대를 거의 다 잃어버린 사건이죠. 그리고 결국 1815년 워털루에서 유럽 연합군에게 마지막 패배를 당하면서 그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립니다. 자, 그럼 나폴레옹의 이 엄청난 실패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권력, 그리고 신뢰라는 게 대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과를 보면 정말 아이러니하죠. 나폴레옹의 목표는 뭐였죠? 가족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제국이었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의 가족 경영 때문에 오히려 유럽 전체가 반 나폴레옹이라는 하나의 깃발 아래 똘똘 뭉쳐버렸어요. 결국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셈이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나폴레옹, 물론 대단한 사람이죠. 혁명의 혼돈을 정리하고 근대 국가의 틀을 만든 천재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바로 자기 가족 외에는 아무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려면 핏줄로 억지로 모는 충성이 아니라 각 나라와 민족의 마음을 얻는 자발적인 협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의 천재성도 이 한계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이 이야기는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요즘에도 정치나 기업을 보면 비슷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과연 한 사람의 카리스마와 가족 중심의 폐쇄적인 운영 방식이 정말로 오래갈 수 있을까요? 나폴레옹의 눈부신 성공과 그보다 더 극적인 실패는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역사적 답변이 아닐까 싶습니다.